네, 권창영 2차 종합특별사건팀이 어제부로 수사를 마치고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잠시 뒤 오전 11시 이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2차 종합특검 6개월간의 어떤 사건들을 좀 들여다봤는지 잠시 후에 좀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세부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그간의 과정부터 짚어볼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2차 특검 같은 경우가 기존 특검과 조금 다른 특검이었습니다. 지금 기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그런 특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2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렇게 세 가지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특검들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로 다시 한번 특검을 하겠다라고 해서 2차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이 됐던 부분이었고 2026년 2월 25일에 출범을 하고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출범할 당시에 이제 수사 기간을 연장했을 때 최대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 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이후에 한 차례 개정이 되면서 180일까지 30일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법까지 개정이 되면서 총 180일의 이 연장 기간 동안에 수사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시에 이제 최종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최다 인력, 최장 기간의 특검이었습니다. 성과도 있었겠지만 논란도 있는데요. 이번 특검이 이른바 헤비테일 방식으로 수사 막바지에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일단 전략이라고 하던데 어떤 전략입니까? 헤비테일 그러니까 무거운 꼴이라는 거죠. 기존 3대 특검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수사를 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바로 기소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기소하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지금 오늘 마무리 결과를 발표하는 이 종합특검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무더기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기존의 어떤 수사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간에 인력을 충원하긴 했지만 수사 범위가 굉장히 방대했고 또 기존의 어떤 수사기간보다 2번이나 연장하는 결과를 거치면서 수사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의 인력을 나누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기소를 해버리면 공소 유지하는 그 인력에 손이 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수사 자체를 어렵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후반부에 이렇게 무더기로 2주 동안 40명을 기소하는 이런 전략을 택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성과가 부족하다 계속해서 이제 수사 결과를 예. 발표하면 여러 가지 여론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데다가 종합특검 출범 때부터 과연 종합특검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기소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로 수사 결과 계속 발표하고 얘기가 나오다 보면 그런 것 자체도 수사에 굉장히 부담이라든가 영향을 줄 우려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비테일 전략으로 후반부에 어떤 기소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후에 공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예. 무더기로 기소를 했는데 10월 되면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어서 형사소송법 자체에 커다란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또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이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검사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한 번의 어떤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 사안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도 있겠고 또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큰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 관저 의혹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어떤 성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2차 특검이 지금 이제 기소한 내용이라든지 구속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여러 사안들 중에 특히나 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견됐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성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의혹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에는 이 특검에서 사건을 진행을 할 때 이 대통령 관저를 이전할 당시에 이 공사를 맡았던 업체를 특정 업체를 정해서 이 부분 조금 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예. 혐의를 받았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번 2차 특검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온 것이 이 당시에 이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 일부 예산이 전용됐다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공사를 하다 보니 금액이 모자라니까 예. 그 기존 금액만으로는 안 돼서 일부 행정안전부의 예산이 전용돼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혐의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도 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감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감사 당시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 무마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부 축소가 된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혐의가 나오면서 또 이 관계자가 구속돼서 기소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조금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뭐 성과도 있었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그 2차 특검이 앞서 내란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작전을 지연시켰다는 그 조성현 경비단장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앞전의 그 특검과는 좀 다른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엇갈린 판단이 내려졌고 이 판단을 내리는 과정 중에서 이 기존의 내란 특검이 조은석 검사가 참여한 의견서를 2차례나 보내면서 기소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성현 전 경비단장과 홍장원 1차장을 내란 가담자 혐의로 기소를 한 부분이 이 기존의 특검과는 달라진 판단 부분인데요.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본부 훈장까지 받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린 근거가 일부 지시를 하다란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전사와 의원이 국회에서 나오면 통로를 개척하는 것을 지원하라. 이런 지시에 대해서 실제로 하다란 부분이 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내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부분이 기존 특검과는 달랐던 부분이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특검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내부 고발자라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계엄 당시에 방첩사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지시하는 부분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서 내란 가담 혐의로 이 부분 기소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양 특검의 결론이 달랐던 만큼 어떻게 재판으로 판단이 되냐에 따라서 이번 종합특검의 성과가 사실상 있었느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 역할이 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실질적으로 유죄 판단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성현 단장이나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주요 증언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요. 그 증언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기소 단계에서 변수가 생긴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이 특검법에도 이번 특검법의 21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존의 공소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존의 이 혐의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하여야 된다라는 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 아무래도 기존 특검과는 다른 내용의 기소를 하면서 당시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협의가 없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21조 3항이 효과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것 자체에 법적인 쟁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 하나 자체가 굉장히 어쨌든 중요 인물들에 대한 진술이 달리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공소 사실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합특검이 애초에 출범을 할 때 남은 사건들 다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은 것들이 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던 노상원 수첩 의혹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결국 수사 못 끝내고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상원 수첩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과연 그냥 개인의 어떤 감상이나 구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12상 비상개업을 실제로 계획했던 사실상의 밑그림이었는지 이걸 규명하겠다라는 것이 이 수사의 핵심이었는데요. 그 수첩 내용에 보면은
A급 수거 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연평도에 있는 이른바 수집소로 옮기겠다. 이게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쪽으로 가서 수용하겠다라는 계획이냐, 뭐 이런 의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헬기까지 타고 가서 이 현장 검증을 하면서 그 수집소로 지목된 장소까지 들여다봤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의혹 규명에는 실패를 하고 국수본 등으로 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의혹도 원희룡 전 장관을 두 번이나 소환 조사를 하고 출국 금지까지 하면서 수사를 벌여왔지만 네. 결국에는 그 의혹의 어떤 핵심적인 규명에는 실패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게 양서면을 중점으로 만들었던 이 양평 고속도로가 예타 조사까지 다 통과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대안 노선을 검토를 하면서 강상면을 중점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 강상면 근처에 김건희 씨 소유의 토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로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그때 그 변경 과정과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백지화를 하는 과정에 원희룡 전 장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어떤 의혹 규명에 실패를 하고 만셈이 되어버려서 이 부분 역시 이번 종합특검의 사실상 실패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법까지 고쳐가면서 좀 연장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용두사미로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수사를 너무 광범위하게 넓혔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 구조적으로 결국에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을 다 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이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다시 국수본으로 가서 이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이 180일 동안 수사했던 부분이 경찰에서도 나중에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용두삼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조금 평가를 조금 저희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특검에서 기소를 한 인원이 58명입니다. 예. 법인 포함해서 58명이고 이 중에 이제 7명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기소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결국 공소유지를 하고 법원에서 유무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까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의 기소가 실제로 유죄로 판단이 되는 것이 어디인지까지를 보는 것이 진정한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이뿐만 아니라 또 특검의 정치적인 편향 논란도 있었고요. 잠시 뒤에 있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내용 함께 보시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금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 이야기인데요. 지금 장미란 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30대 경찰 이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이 긴급 체포에 대해서 그 적부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일단 어떤 결정 내릴까요? 긴급 체포의 요건에 맞는지 그리고 이 체포 과정에 위법함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사실상 체포가 부당하다고 이 A 경장이라는 피의자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체포 과정에 어떤 위법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요건 자체는 만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 체포의 요건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데 영장을 받을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때 긴급 체포를 하는 것이 그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장미란 씨 한 사람만 이런 허위의 사건 종결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주에서 백골로 이른바 발견된 그 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사람을 불구속 상태에서 또는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는 경찰 내부 인력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어떤 증거들을 인멸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허위 종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종 대상자와 통화했던 내역들이 발견되지 않은 정황이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은 피의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 현재로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60대 남성 똑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들도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지금 이제 이 장미란 씨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5월 10일에 장미란 씨의 마지막 행적이 이제 찍혀 있는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 남자친구분이 신고를 했는데 예. 이때 실종된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2시간 30분여 만에 이 담당 경찰관이라고 하는 이 A 경장이 전화를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장미란 씨와 통화가 됐다. 다만 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종결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7월경에 남자친구분이 다시 한번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남자친구에게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이 전자 아마 메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려가 한 차례 됐고 그 다음에 이 장미란 씨의 친척 동생이 다시 한번 신고를 하면서 다시 실종이 접수는 됐는데 이후에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단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결국에는 이 경찰관이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결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 경찰청 예규에 보면 이 실종 아동이라든지 이 가출인에 대해서는 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로 이제 처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임의로 판단해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7월에 또 실종됐던 남성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통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결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시스템적으로 어떤 구멍이 있었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수사 종결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실적과 관련도 있을까요? 뭐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지금 그게 사실은 가장 의문점인 부분이고 그게 밝혀져야지만 이 사건의 실체관계가 규명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도 사실 경찰에서 수사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고 체감할 만큼 경찰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성인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종자라기보다는 단순 가출자의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경찰이 단순 가출자이겠거니 어련히 그냥 지레짐작을 하고 사건 처리를 그냥 하기 싫어서 그래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종결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는 수색 과정에서 뭔가 본인이 업무적으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또는 이건 진짜 의혹일 뿐입니다만 지금 이게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니까요. 이게 뭐 실종자들의 어떤 실종 과정 자체에 이 경찰이 가담한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 실종자의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의 업무 처리가 경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왜 그랬는지를 집중적으로 결국에는 수사해야지만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종자들의 지금 행방, 특히 장미란 씨에 대한 행방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으니까요. 행방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암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